자, 안녕하십니까. 안성기숙학원 학생 여러분. 예. 오늘 이제 대망의 마지막 강의가, 입니다. 지난주에도 저 문법 5번째 강의 때 마지막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은 진짜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예. 설마 또 이게 연장이 되거나 해서, 여러분을 못 보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지금 날짜가 9월 8일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는 모의평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더 밀리진 않을 거고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이게 연장을 해버리면 전국에는 모든 재수생 우리 친구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못 보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요 추세만 제대로 잘 지켜지면, 요 추세만 잘 지켜지면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경제 지문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이니까 2017년도에 본 시험이죠. 오버슈팅 지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EBS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거기에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2018학년도 수능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2017년도 시행한 거야. 2018학년도란 말은. 그래서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문제지에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그거 출력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미리 한번 쭉 다 풀어보고 난 다음에 요 수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업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여기는 이 마지막 강의로 경제지문은 어쨌든 5회 총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매일매일 좀 꾸준히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만일에 듣지 못했거나 했던 영상들은 지금 이게 다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잘 모르겠네, 그건. 어쨌든 그 앞에 있는 강의도 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지금 이 지문들은 기출문제라고 다 풀었어, 뭐 수능안생에 있는 지문들 다 풀었어,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까지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잘 차곡차곡 정리하셔서 이번 9월 모의평가나 혹은 수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여기는 오버슈팅 지문을 할 건데, 여기는 이 지문은 계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지문은 어쨌든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 다시 한번 우리 복수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했던 거. 자, 경제 지문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 경제 지문은 항상 인과관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뭔가에 대한 경제적 현상 이런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해서 이렇게 3단 구성을 취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제지문은 이렇게 3단 구성을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여기는 이 두 문단, 앞에 있는 여기는 이 두 글에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원인이나 조건이 등장하고 그 원인 조건이 여기는 이 적용에 가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제지문은 무조건 이렇게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이건 첫 번째 우리 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다? 가장 중요한 건 결과다, 결과. 그러니까 결국 경제지문은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자, 다시 한 번 더. 반비례 관계되어 있는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뭐뭐할 때 뭐뭐하다. 그 다음에 뭐뭐한다면 뭐뭐하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이 중요 체크 다음에 나오는 이 결과들, 결국에 앞에 있는 이 조건에 수반되는 여기는 이 결과들이
항상 모든 인과관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지문은 여기는 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하는 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하는 걸 찾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차근차근 내가 천문나무 한번 읽어볼 건데 다시 한 번 더 지금 요런 거 나오면 반드시 우리 체크하자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갈 테니까. 그리고 또 이 체크하는 게 너무 양이 많으면 단순히 밑줄을 크거나 거기다가 뭐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는 눈에 잘 띄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메모하는 게 짱이다.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옆에다 뭐 해보는 게 최고라고? 써보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됐죠? 써보는 게 중요하다. 요거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천문나무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나온 현상이 뭐냐면 결국에 정책의 수행이야. 정책의 수행.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을 갖는다. 얘들아, 지금처럼 이렇게 화제가 네 개로 나뉘지 않니? 그러면 이렇게 화제가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그 A, B, C, D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나올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화제가 4개로 나눠졌어. 그러면 A, B, C, D로 나눠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신다? 그 A, B, C, D의 차이점 각각 A, B, C, D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죠? 예,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예,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강제성은, 자, 강제성에다 네모 한번 쳐볼게.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제성이란 건 결국 정부가 강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걸 하면 뭐 한다고 강제성이 높겠지, 그지? 처벌도 받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접성에다 네모 한번 쳐볼까? 자, 직접성의 네모.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의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대.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직접 관여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 직접성이란 것은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만일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을 직접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당연히 민간에다가 대신 맡기면 직접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 그지? 이것도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동성은 자동성의 네모박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대요. 왜? 기존의 기구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동성이 높겠지. 만일에 기존의 것이 아니라 다른 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그 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자동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시성의 네모박스.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사회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건 예산 지출하고 상관없으니까 가시성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 여기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 것이 바로 28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8번은 정책수단의 특징을 이해하래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당연히 낮겠지. 내가 얘기했잖아. 불법을 자행할 때 그걸 법으로 처벌하는 게 강제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훨씬 더 강제성이 높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갑니다. 전기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대요. 여기서 규제를 강화하고 낮추는 건 당연히 가시성이 낮다 그랬어. 왜? 이건 예산이 드는 문제가 아니잖아. 여기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 그래서 얘가 가시성이 높은 거야.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대요. 얘들아, 포상금을 주는 건 오히려 세금이 드는 거니까 강제성보다는 가시성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금지하고 규제하고 법으로 처벌하고 하는 게 훨씬 더 강제력이 높아. 그래서 그 뒤에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게 강제력이 훨씬 더 높다 그래야 돼. 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겨서 수행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대요. 자, 다시 한 번 더.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겨서 수행하는 것은, 자, 민간업체에 맡겨서 수행하는 거야. 그러면 맡기는 거니까 당연히 직접성이 높을 리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위탁업체에 맡기는 건 직접성이 높을 리가 없다니까? 자, 그 다음 5번에 담당 부서의 문화소외계층에 제공하는 복지카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부처를 신설하여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자동성이 높죠. 그죠? 기존의 부서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됐죠? 5번이 됩니다. 사실은 이 첫 문단은 이게 다예요. 결국 요 한 문제 풀라고 지금 첫 문단 읽은 거야. 그러니까 첫 문단이 이렇게 나온 건데 둘째 문단부터 오버슈팅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첫 문단은 진짜 별거 없고 여기 있는 뒷문단은 뒷문단대로 따로 되는 문단이라 이게 뭐 물론 글의 연관성, 연계성 이런 것들은 있게 하겠지만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는지 아직도 잘 납득이 잘 안 돼요. 네, 그냥 6문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 그래서 첫 문단은 이게 끝이야. 자, 이제 둘째 문단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인과관계가 시작됩니다. 갑니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자, 환율에다 네오박스 한번 쳐볼게. 교환 비율이야. 장기적으로 한 물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세모.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밑줄 한번 꺼볼게.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 거다 밑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오버슈팅의 내용 박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아마 이제 제공되는 영상일 건데, 거기 환율과 관련된 거 나오면서 정확히 환율이 아니라 뭐였냐면 재정적자 운영에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그 재정적자 운영에 관련된 지문, 거기 이제 그 영상의 목록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재정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중에서 환율과 관련된 게 있었어. 그리고 또 그 뒤에 환율과 관련해서 지문하면서 또 이 환율이 어떤 식으로 우리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끼쳐서 물가에 어떻게 되는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지문도 우리가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이런 거야. 지금 여기는 이 환율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는 장기적으로 이미 예상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라.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치자.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칠게. 1달러에 1,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A라는 물건이 미국의 B라는 물건에 팔리면 국내 물건은 1,000원이면 미국에 있는 물건은 당연히 1달러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일물일가의 원칙이라 그래서 일물일가의 원칙.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물건은 가격이 동일해야 돼. 그래서 A에서 판매되는 물건에 뭐 여러 가지 뭐 붙을 수 있겠지만 그거 다 배제하면 오직 환율만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떨어져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원래는 1달러에 1,000원 하는 게 1,000원 해야지 이 환율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 환율이 이제 지금 현재 환율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물건이 800원이라고 칠게. 1,000원이 아니라. 그러면 원래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라서 여기는 이 800원짜리가 미국에 가면 1달러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1,000원이 1달러였으니까 우리 기억 한번 더듬어 보는 거야. 1,000원이 1달러니까 여기는 이 물건의 가격을 800원이 되었다고 치자. 알겠죠? 그러면 800원은 1,000원이 1달러야. 그러면 당연히 800원은 1달러가 안 되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0.8달러가 되겠네. 이렇게 돼야 맞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1달러야.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물건이 800원인데 1달러면 이걸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 1달러에 지금 800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균형 환율은 800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800원짜리 물건이 미국에서 1달러니까 원래 균형적인 환율은 800원이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한다고? 1달러에 1,000원이었지.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물건의 가격이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경우야. 이렇게 유지될 경우에 당연히 환율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800원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다시 갑니다. 자, 다시 갈게. 원래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예를 들은 거야. 원래 환율이 지금 1달러에 1,000원이야.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 중에 8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미국 가서 1달러에 팔려. 그럼 환율하고 안 맞지. 왜냐면 이거의 균형 환율은 1달러에 얼마여야 되니까? 800원이어야 되니까. 1달러에 800원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원래 지금 현재 1달러에 800원이었어야 될 환율이 현재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환율이 무조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균형 환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야.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국내 생산성과 물가 등이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이 돼. 이런 걸로 수렴이 된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환율이 요렇게 바뀌어가야 돼.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더니 훅 요렇게 됐어. 이걸 뭐라 하자? 이걸 오버슈팅이라 하자 이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오버슈팅이란 건 장기적으로 요렇게 변해간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훅 이렇게 간 거야. 하루아침에 훅.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간 걸 뭐라고 부른다?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니?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문단 갑니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에 의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볼게.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부터 먼저 나왔어.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뭐 한다고? 조정하기가 어려워. 경직적이야. 그런데 경직적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차근차근 변할 테니까 신축적이지. 자, 이렇게 조정이 돼. 반면 세모.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대. 이와 달리 환율은 단기든 장기든 뭐든 간에 갑자기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잘 봐라. 장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장기적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장기적인 건 둘 다 신축적이라서 결국에 천천히 변해가. 그런데 단기는 이렇게 변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단기와 여기는 이 단기에서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오버슈팅은, 자, 밑줄 까볼게.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그 다음에 밑줄 까봐. 이게 포인트야. 결국 여기는 얘는 경직적인데 얘는 신축적이라서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금방 내가 설명했잖아. 구매력 평가설. 자,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의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아까 비율로 나눠줬잖아. 1달러에 800원이라고. 그래서 이런 비율로 나타나고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어머, 벌써 내가 다 설명했던 거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결국 여기는 이 지문을 풀 때 배경식 없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듣는 인강이든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뭔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누이 하잖아. 이런 방법에 사실상 배경 지식까지 있다면, 이해돼? 배경 지식까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더 좋니? 이해가 됐어? 야, 나는 이미 구매력 평가설이 뭔지 알고 균형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아. 결국 균형 환율이라는 건 여기는 이 물건의 가격과 여기는 물건의 가격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원화의 물건의 가격을 여기는 달러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뭐라 그랬니? 균형 환율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균형 환율이라고 해.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힘든 거고요. 알면 아는 것만큼 쉬운 겁니다. 그 예전에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책 중에
지금도 이제 원체 유명하신 분이야. 유홍준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이제 고고미술사학 뭐 전공하시던 뭐 하여튼 교수님인데 문화재청장도 하셨어요. 그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문화재청장 하실 무렵에 그때 그 남대문에 화재가 남대문이 아니지 동대문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 문화재청장을 그만두셨던 걸로 제 기억은 그런데 그때 하여튼 충격적이었죠. 동대문이 아니라 남대문인가?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아리까리하다. 어쨌든 충격적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권에. 내가 1권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거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저는 꼭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경험 중에 나는 가장 좋은 경험은 여행이라고 봐요. 가장 좋은 경험은 여행이야. 근데 그 여행이란 게 그냥 친구들끼리 뭐 니나노 뭐 하고 가서 이제 술 먹고 뭐 놀고 뭐 그냥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핫스팟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몰랐던 걸 배워가는 여행이라면 나는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충분히 여행으로서의 아주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란 건 휴식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친구 간의 우애 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가장 좋지만 나는 가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꼭 그것이 유적지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배우면 좋거든. 우리나라 여행지들은 가면 아주 볼거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풍경 좋은 데 가서 사진 하나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배울 게 진짜 많으니까 한 번씩 꼭 그런 데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그 보러 갈 때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나의 지침서, 여행의 지침서가 되게 나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 여행의 지침서가 된 그 책이 바로 나의 문화유산 납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좀 고리타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리조트 가서 열심히 수영장에서 수영 헤엄치다가 그냥 거기 현지 음식 먹고 오는 그런 외국 여행보다는 차를 끌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보고 이제 이게 뭔지 한번 느껴보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여행들을 되게 좋아해서 선호하기 때문에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가잖아? 근데 국내 여행 갈 때 잘 모르잖아. 모르면 안 보인다니까? 얘기했잖아. 지금 이 얘기하다가 여기 갔는데 모르면 잘 안 보여. 알면 보이는데. 그래서 나의 지침서가 돼준 책이 바로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다. 그 중에서 1권은 단연 나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쪽은 해남강진 땅끝마을 나오고 뒤쪽은 경주편이 나오거든. 남도,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에 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보고 나는 그곳만큼 뭔가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진 찍기 좋은 곳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아주 종합적인 아주 좋은 관광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해남강진 꼭 한번 가보시고 경주는 진짜 볼 게 많습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돼요. 막 3박 4일 4박 5일 내 생각에는 길면 일주일 내내 해도 그 경주에 있는 걸 다 못 봐. 진짜야. 정말 경주는 좋은 곳이야. 그래서 한번 꼭 여행 한번 가보시기를. 또 막상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경주 사는 친구나 해남 사는 친구들은 아니 뭐하러 우리 동네 와? 그렇죠. 그 똑같은 거야. 이제 그 서울 사는 친구들이 뭐하러 서울 와? 하고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건데 어쨌든 나는 꼭 하시길 바라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여담이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아는 만큼 보인다. 이해가 됐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배경식을 키울 수 있으면 최대한 배경식을 키워두는 게 좋다. 구매력 평가사에 의한 균형 환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이 지문이 이렇게도 쉽습니다. 알겠죠? 이렇게도 쉽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요. 잘 기억하시면서.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자, 한번 가볼게. 자, 인과관계가 나왔네. 자, 그래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겠지. 자, 통화량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인과관계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이렇게 높아져서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뭐 한다고? 환율이
환율이 상승합니다. 뭐 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해가 됐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게요. 물건이 이번에는 1,200원으로 물가가 올랐어. 그럼 균형 환율은 1,200원이잖아.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1,000원이었던 환율은 어떻게 된다고? 장기적으로 1,200원으로 늘 거야. 뭐 할 때? 장기적으로는. 이해가 됐죠? 자,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자, 여기서 통화량을 뭘로 나누냐 하면 물가로 나눠요. 그런데 얘는 둘 다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실질 통화량, 아무리 통화량이 늘어도 이런 거잖아.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져도 물건의 가격은 비싸지니까 실제 통화량은 유지가 되는 거야. 실질 통화량은 유지가 된다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어? 물가를 통화량으로 나눈 이 실질 통화량은 유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지가 되는 거라고. 여기는 이 실질 통화량이 유지가 되는 건 아무리 통화량이 늘어도 물건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쌤. 이해가 됐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세모.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잘 봐라. 자, 지금 이 모든 건 장기였어, 장기. 근데 단기일 경우에, 지금부터 단기일 경우 통화량은 증가했어. 이렇게 통화량은 증가했는데 물가는 그대로야. 그러니 당연히 실질 통화량은 물가가 늘지 않았으니까 통화량은 증가하지. 그러면 이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는 하락하게 돼. 통화량이 늘면 금리가 내려가. 이거 다 알죠?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금리란 건 결국 이자율이라고.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왜? 통화량이 많으니까. 이거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 야,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에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니까 뭐 한다고?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서 막 쓰게 돼.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투자의 기대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루어져. 왜? 단기성 외국인. 자,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니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대. 다시 말하면 외화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되니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통화량이 많아졌으니까 뭐 한다고? 가치는 하락하게 돼. 이걸 뭐 한다고? 원화의 가치가 절하된다고. 그렇지. 원화의 가치가 절하된다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 절하되는 거니까, 이러므로 가치는 절하니까 당연히 외화량은 적은데 여기서 통화량은 많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환율은 뭐 하게 된다? 급격하게 상승하게 돼.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크면 클수록, 얘가 더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물가가 따라 움직여주면 실질 통화량이, 얘가 늘어서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통화량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금리가 내려갈 리가 없고, 내려갈 리가 없으니까 외화량은 빠져나갈 리가 없고, 가치가 절하될 리가 없으니까 환율은 올라가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시간이 경과해. 그럼 다시 뭐가 돼? 장기적이 되니까 일로 오겠네. 그럼 물가는 뭐 하게 돼? 다시? 물가는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여기는 얘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 물가가 올라가면 얘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의 시장금리도
여기 시장금리가 뭐 한다고? 이게 그대로 이게 실질 통화량이 내려지니까 금리 다시 올라가겠지? 올라가면서 다시 그 환율로 수렴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가 오르면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간다고.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얘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얘는 내려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당시에 맞는 환율로 수렴하게 돼. 당시에 맞는 환율로 수렴하게 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그래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프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가 그래프가 T를 기점으로 요렇게 가던 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자, 이게 A고, B는 그대로 가던 게 여기는 이 T를 기점으로 올랐다가 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 잘 봐. 여기는 실질 통화량, 시장금리, 여기는 환율 중에서 여기서 지금 뭐가 이루어졌냐면 가의 내용을 써라 했으니까 하락하는 건 뭐밖에 없어?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과관계 중에서 기억이 실질 통화량이고 니은이 시장금리고 환율이 예니 이 친구는 무조건 금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니은 이치에 A가 들어와야 되겠네. 됐어? 둘이야. 둘 다 상승하는 건 똑같아. 마지막에 요거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고 얘는 높은 수준에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야.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로 가야 되니까 가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니까 얘가 기억이 되겠지, 그지? 얘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잖아. 그러면서 구매력 평가세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하는 거니까 얘가 티귿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답을 찾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답은 4번이야. 자, 그 다음 29번 문제. 29번 문제. 정답 4번이가 알겠지, 그지? 그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정해놓으니까 얼마나 쉬워져.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의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 A가 지금 뭐 있냐면, 금융자산의 가격이 하락. 그럼 투자 수익이 적어지는 거네. 자산의 가격이 하락. 그냥 씁시다. 자산의 가격은 하락했어. 그래서 B가 이렇게 선호되고 있어. 선호가 옮겨갔어.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대. 이거지 지금. 여기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뭐 한다고? 외화의 양이 줄어들고 그 바람에 환율이 올라가. 자,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로 B국의 시장금리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양이 많아졌으니까 금리가 좀 변하겠죠. 특히나 양국 간의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환율의 상승이 왜 수입품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의 증대가 예상이 되냐면, 잘 봐. 요건 내가 설명하고 할게. 환율이 오르잖아? 그럼 환율이 오르면 수입되는 물건은, 자,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수입되는 물건이야. 미국에서 1달러에 판매되던 게 한국에서는 얼마가 돼? 1,000원이었지. 근데 환율이 1,2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1,200원 늘어요. 그러면 수입의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양은 줄어들게 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싸졌으니까 양키게 비싸요. 너 같으면 사겠냐고. 그런데 봐라, 수출품이야. 1,000원이었던 걸 미국에 원래 1달러에 수출하던 걸 이게 환율이 1,200원이 되니까 잘 생각해봐.
1200원에 1달러야. 1200원이 1달러라고. 근데 지금은 1000원이야. 그러면 1000원은 미국에 가면 당연히 1달러가 돼, 안 돼? 마찬가지로 안 돼. 1200원이 1달러인데 우리나라 물건은 1000원이니까 미국으로 가면 0.8달러, 0.9달러가 되겠네. 그러므로 수출 물품의 가격은 떨어져. 환율이 올라가면. 그래서 수출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가격이 싸지니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 이해가 됐어?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비단 나쁜 것만은 아니야. 수출은 증가하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A는 수출이 증가가 돼.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환율이 되도록 수렴되도록 했다는데, 자, 1번 가겠습니다.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오버슈팅이라는 건 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버린 거야.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자, 금리를 하락시킬게. 얘들아, 여기는 이 B의 금리를 하락시키면 외국인 투자자 얘 수입이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잖아. 금리가 떨어지면 외화의 양이 줄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넘어오던 사람들이 넘어 안 넘어? 안 넘어오지. 그러면 얘 외화의 양이 주는 정도가 어떻게 돼? 심해져, 약해져? 그래, 금리가 떨어지면 외화양이, 여기서 외화가 유입이 되지 않아. 얘도 외화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 A에서 유출되는 양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주춤하면서 오버슈팅의 정도는 뭐 해줘야 돼? 그래, 작아진다고 해야지. 여기서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아니, 쉽잖아. 지금 이거 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니까? 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올랐어. 그런데 문제는 얘가 금리를 낮춰버렸네. 낮추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리로 안 간다고. 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A의 오버스윙 정도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해야 되고요. 2번에 A의 환율의 오버스윙이 발생했다면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왜?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촉발된 거 맞고요. A의 환율의 오버스윙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적으로 뭐 한다 그래? 장기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랬지, 그지?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고요.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여기 있잖아. 수출을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여기서 신중해야 돼. 무조건 개입하면 수출 가격 문제 생겨. A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뭐 한다고?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킨다가 무슨 말이냐면, 내수라는 게 A국 내에서의 시장이야. 왜냐하면 수입되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려 하지 않아요. 많이 소비하려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소비의 양이 줄어들게 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다시 한 번 더. 결국에 인과관계야. 이해가 됐어? 결국에 인과관계라고. 단기간에, 지금 여기서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얘는 필요가 없어. 결국에는 균형으로 간다 이 얘기고요. 결국 균형으로 간다 이런 얘기고,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지문에서 필요한 인과관계는 바로 얘야. 이 친구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정리가 되면 구매력 평가설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정확히 이해만 된다면 요게 이런 문제를 푸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지금 이 인과관계 마지막에 하나 나온 거 요거 하나 여러분이 더 체크해야 되겠지, 그지? 요렇게 인과관계 체크해 두면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수능 완성에 가면 이거와 관련된 지문이 있어. 구매력 평가설. 그 지문과 반드시 함께 공부해 두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환율과 관련된 지문의 인과관계는 언제나 어릇되고 다른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항상 동일하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지문을 5일째 지금 하고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제지문을 계속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야. 거기서 거기야. 어렵지 않아. 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만 할 수 있으면 돼. 그게 뭐가 어렵냐. 이해됐죠?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요 인과관계만 정리되면 된다.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요걸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이렇게 답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1번 하기 위해서 우리 맨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고 여기 31번으로 오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단기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에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주가 볼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 거다 유출.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그게 자금이 어쨌든 원활하게 돌아. 그래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 거다 유출.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밑줄거 볼게.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 거다 밑줄거 봐. 왜냐하면 세금을 낮춰야 올라간 수입 가격의 물건이 조금 낮아지겠지. 그래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를 한다. 근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다 얘들아. 수입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이 줄어들면 좋은 것 같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수입 가격이 올라가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수제라 그래. 필수제. 반드시 써야 될 필수제. 예를 들면 밀가루. 밀가루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긴 되지만 양이 적어서 대부분 다 미국산을 씁니다. 근데 수입의 가격이 올라가. 그럼 빵값, 라면값 겁나 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래, 기름값이야. 기름값은 무조건 올라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라가면 안 되지, 그지? 올라가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조절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줘야 돼. 정부는 다운시켜줘야 돼. 그래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또한 환율의 급등락으로 인해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보험을 제공하는. 자, 환율 변동보험을 제공, 그 다음에 줄. 가격이 미치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환율 변동보험이 있어야지 가격이 맞춰지겠죠. 외화 차입 시에 지급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자, 위에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 그 다음에 줄까 봐. 그러면 외화 차입 시란 건 뭐냐면 이 비싼 외화를 사들일 경우에 돈을 일부 지원해 준다고. 이해돼서 돈을 일부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인하되 미세조정 정책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세조정 정책수단의 사례는 금방 했던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없는 거 하나 찾는 거야. 1번 환율 변동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맞죠? 그 다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을 변동시켜주는 거 맞지? 환율의 급등락으로 해외 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통제한대. 뭔 개소리야. 야, 달러를 어떻게 통제하니? 외국인들이 가져가면 가져가겠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건 안 돼. 정답은 3번이야. 아까 우리 밑줄 친 것 중에 없어요. 지급 보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까 전에 있었어. 나머지는 다 있었으나 3번은 안 되지, 그지? 3번은 여기 없던 거니까.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야. 아까 밑줄 친 4개 중에 아닌 게 3번이었어. 자, 그 다음 32번에. 예, 3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앞에 안 풀었던 27번 정답은 1번이에요.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변합니다. 이해됐죠? 자, 이것으로 경제지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상 시청하면서 집에서 온라인 학습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알겠죠? 예, 선생님도 조금만 더 힘내볼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능도 다가오고 있고, 길고 길었던 2020년도 거의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태풍 몇 개 지나고 나니까 날씨도 이제 좀 서늘해져서 가을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조금만 더 잘 버티면, 진짜 조금만 더 버티면 올해 끝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올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말에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집에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꼭 학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